네, 틀딱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최근에 출판한 책 유교와 연고 책에 관한 설명을 시작하는 시리즈를 오늘 처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책의 내용을 챕터별로, 또 챕터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길면은 챕터도 나누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영상의 분량이 한 20분 정도 되게 해서 책 내용을 나눠서 앞으로 설명을 하고요. 오늘은 지난번에는 책 전체를 그냥 아주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오늘은 앞으로 진행될 전체 책의 흐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책 제목이 유교와 연고인데, 사실 그 단어를 요새 사회과학에서 쓰면은 좀 뭔가 이거 왜 이렇게 복고적인 단어들이 나오느냐 하겠죠. 21세기를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을 지향하는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이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발전을 실제 실현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죠. 선진국이었던 나라가 지금 잘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거이고, 우리같이 못 살다가 잘 사는 나라로 올라선 경우는 별로 없죠. 그 별로 없는 성공을 그럼 우리 설명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고, 설명을 할 때 주로 국가가 이러저러한 정책을 펴서, 예컨대 뭐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발을 한 것은 참 잘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화를 한 것은 참 잘한 것이다, 경부고속도로를 닦은 것은 잘한 것이다, 포항제철을 지은 것은 잘한 것이다 하는 분석을 하면서, 이러한 정책적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경제가 발전하게 됐고 나라가 발전하게 됐다라는 해석을 하는 분들이 한편에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그런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힘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거다. 시장이 적극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결합을 해서 시장에서 각 개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 모여서 다른 나라는 못한 발전을 이루었다 하는 설명도 국가의 반대편에 시장을 강조하는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시장, 정치와 경제의 역할에 각각 주명하면서 정치보다는 경제가 더 중요하다, 혹은 경제보다는 정치가 중요하다라는 논쟁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논쟁들이 뭐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저는 그러면은 서양의 유럽의 선진국들은 그런 경제 발전을 할 때 국가가 중요하냐 시장이 중요하냐, 경제가 중요하냐 정치가 중요하냐 하는 논쟁이 없었냐? 있었죠. 거기서도 있었는데 그게 다였느냐? 그렇지 않죠. 문화적으로 그런 발전을 뒷받침하는 어떤 사상, 윤리, 도덕 같은 것은 없었냐? 종교적 어떤 믿음이 어떤 사람들의 특정한 행동을, 국가의 어떤 특정한 행동을 유발시켜서 그것을 밀어내도록, 특정한 행동이 나오도록 하는 어떤 종교적인 윤리적인 힘이 있어서 그런 발전을 하게 된 것은 아니냐 하는 질문에 유럽은 답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중세 봉건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과거 부패했던 캐톨릭의 어떤 방식에서 새로운 개신교, 청교도들이 철저한 직업윤리를 갖게 돼서 그 직업윤리가 금검절약하고 열심히 노동하고 하는 윤리를 가지고 새로운 그 자본주의 발전을 추동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화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사상적인 차원에서 정치와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어떤 힘이 유럽에는 있었다 라는 설명을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접하고 보고 말 된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똑같은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은 잘 답이 안 나오죠. 정치와 경제의 영역에서 어떤 것은 잘했고 어떤 것은 이렇게 잘하고 저렇게 잘해서 그게 누적이 되면서 발전하게 됐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도덕적 힘이 있었느냐, 종교적 힘이 있었느냐, 윤리적 힘이 있었느냐, 서양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이 갖고 있던 어떤 그 도덕적 힘, 하느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근검절약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산다, 도덕적 규범을 지키면서 산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실하게 산다, 이것이 각자의 어떤 삶에서 굉장한 증거가 돼서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하느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좀 쉽게 얘기하면 죽어서 천당 가려고 나는 열심히 일한다 하는 것이 의도하지 않게 결과적으로 열심히 일하게 하는 자본주의의 노동윤리를 만들어냈다라는 설명으로 제일 유명한 분이 막스 베버이고, 그런 설명이 이제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다 익숙한 설명인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 발전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힘이 없었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죠. 이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자극을 많이 줬지만, 그때만 해도 사회 전체가, 국가 전체가 조선이라는 어떤 큰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자극임에는 틀림없죠. 그래서 뭐 연세대학을 세우고 이화여대를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이런 역할들을 하지만, 그것이 그러면 우리 사회 전체를 발전으로 이끄는 큰 힘이 됐느냐? 씨앗은 됐지만 그 힘이 우리 사회를 그렇게 바로 밀어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너무
빠르죠. 이르죠. 그러면은 무슨 힘이 한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짧은 기간에 가장 급속한 성공적인 발전을 이뤘느냐. 전통이나 유산은 아무런 역할을 안 했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고, 저는 그 힘이 유교적 윤리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교적인 윤리는 세계의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지만 유교적인 윤리도 근검절약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정치와 경제, 국가와 시장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과 정신적인 힘이 결합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설명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하나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그렇고, 추가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 책이 이제 원래 나왔는데요. 이 책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책이 영어로 출판을 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출판사죠. 팔그레이브 맥밀란이라는 출판사에서 더 코리안 이코노믹 디벨롭먼탈 패스, 그러니까 한국 경제발전의 경로라는 책을 2013년에 출판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유교와 연구는 영어책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조금씩 미세한 수정을 해서 또 필요한 거는 추가하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책 내용은 동일합니다. 물론 디테일한 걸로 들어가면 조금씩 다른 내용이 있는데, 이 책의 부제에 보면은 컨퓨션 트래디션이라는 부제가 있으니까 유교 전통, 그 다음에 이제 어펙티브 네트워크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어펙티브 네트워크라는 것이 연고 집단이라는 것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연고 집단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네포티즘이나 뭐 온갖 그 크로니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연고 집단이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금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유교적인 어떤 관계, 그 관계로부터 나오는 네트워크, 이것이 연고라면은 그 연고가 경우에 따라서 부정적인 역할을, 도덕적으로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실제. 또 그렇지만 반드시 모든 일에서 그런 게 아니다. 모든 측면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정치발전을 보면 연고에 기초한 관계가 큰 힘을 만들어냈다라는 설명을 하는데, 그거 자세한 얘기는 제가 챕터별로 내용을 설명할 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큰 틀의 어떤 그 문제의식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책의 구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맨 앞에 그래서 한국의 발전을 설명하는데 빠져있는 고리가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를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면은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사회문화적인 측면, 철학적인 측면, 이런 게 다 결합이 돼서 사회가 변하는데, 왜 한국의 발전에는 정치적인 국가, 경제적인 시장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그럼 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발전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왜 우리는 답을 못하느냐? 난 이걸 미싱 링크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우리가 끼워 맞춰서 이 부분도 채워야 사회가 전체적으로 변화하는데 어떤 총체적인, 종합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을 제가 맨 첫 장에서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도, 예컨대 우리가 포항제철을 짓기 위해서 어떤 국가기구를 만들어서 국가가 어떻게 지원했으니까 포항제철을 지었다. 그러면 세계의 모든 나라가, 못 사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에서 한 거를 그대로 베껴서 한국에서 이런 박정희 대통령이 뭐 그때 박태준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됐다. 그거를 우리 따라서 해보자 하면은 그 나라들이 다 성공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비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알려질 거는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항제철 같은 회사를 모든 나라들이 다 갖고 싶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게 됐다라는 것을 국가가 한 행동만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그 국가가 한 행동을 예컨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가, 남미의 어떤 나라가, 동남아시아의 어떤 나라가 따라서 하면은 그 나라도 포항제철 같이 엄청나게 훌륭한 철강회사가 나와서 진작에 만들어졌어야죠.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보기에는 국가의 그런 어떤 선택과 결정이 있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시민사회, 시장, 그 시민사회나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내적인 어떤 정서, 내적인 도덕, 규범, 지향, 이런 것이 반응을 해서 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국가가 어떤 인풋을 내놓으면 그 국가의 어떤 제도적인 어떤 조건에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회 심리적인 문화적인 어떤 상태의 차이가 없다면 세계 모든 나라가 동일한 발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 한국에서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국가의 선택과 기업의 선택에 보통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해서 그 열려진 기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유교적인 전통이 어떤 문화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그 문화적인 가치가 사람들을 하여금 어떻게 일을 하도록 동력을 제공했는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챕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2장입니다. 3장, 4장은 연고
네트워크,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요. 5장, 6장, 7장에 가면은 그런 사회문화적 배경, 정치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국가와 시민사회라는 어떤 이분법을 쓴다면 그 국가와 시민사회 영역에 국가가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런데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김대중 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뭐 그런 것을 이제 5장, 6장, 7장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는 8장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면서 이론적인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연고 네트워크가 이제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를 제가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사회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셜 캐피탈. 사람들이 왜 어떻게 해서 협동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죠. 신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사회 자본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축적되는 공동체와 축적되지 않는 공동체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론적인 정리를 마지막 챕터에서 하면서 책을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한 챕터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맛배기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챕터 1의 기본적인 어떤 문제 제기를 설명드린 거고요. 이것을 시각적으로 정리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책의 49페이지에 그림 1.1, 그래서 한국 발전 모형에 나타난 공식 및 비공식 영역의 결합,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차원이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인데요. 그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 편에 한 사회를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차원들이 나옵니다. 경제적 차원, 정치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 요 세 개를 한꺼번에 봐야지 한 사회의 상황을, 뭐 그게 발전이면 발전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오른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떤 영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공식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공식 영역은 아주 구체적인 제도나 법령 같은 것으로 드러나는 공식 영역이고요. 비공식 영역은 그런 제도나 법령을 뒷받침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심리적 지향, 상태가 어떤지를 지칭하는 건데, 그 비공식 영역은 지금 연구가 안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문화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가의 정책이나 시장의 어떤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자본주의 발전, 한국사회 발전, 한국사회의 민주화, 이런 것들을 끌고 가는 어떤 사람들의 문화 심리적인 동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나눠보면은 경제적 차원에서는 산업정책이나 투자에 관한 정책이나 무역에 관한 정책이 있죠. 맨 위칸 박스에 있는 거고, 이제 그 아래 국가, 정치적 차원에서는 국가가 있는데, 국가는 공식 영역과 비공식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공식 영역에서는 이제 국가 기구를 구성하는 여러 그 관료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 관료 제도들 간에 서로 얼마나 응집할 수 있는, 서로 연결이 잘 돼서 이게 어떤 한 영역에서, 그러니까 관료의 예컨대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거와 또 그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게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서로 잘 연결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한 것을 이제 관료적 응집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관료적 응집력에 기초한 국가의 자율성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국가의 자율성은 국가 외부에 있는 시장의 활동 요인들, 예컨대 기업이 있죠. 그럼 국가와 기업 사이의 관계에서 국가가 얼마나 자율적이냐. 자율적이지 못하면은 기업의 요구사항에 국가가 끌려다니는 거고, 국가가 자율적이면 기업이 요구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당신들 기업이 협조해 주시오 하는 얘기를 국가가 할 때 말의 무게를 기업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능력은 그런 말을 했을 때 국가의 능력이 있다 하면 그런 말을 잘 집행되도록 할 수 있는 실제적인 행정력이 있느냐. 행정력 없이 말만 하는 경우도 많죠. 국가가 오늘 물가를 잡겠습니다 그러는데 물가가 안 잡혀요. 그러면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실현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때 이제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료적 응집력에 기초한 자율성과 능력이라는 부분은 공식적인 영역에서의 상황이고, 이제 비공식적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어떤 국가의 정치적 선택, 그 선택을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내부의 규범으로, 얼마나 자기 내부의 가치로 그걸 내면화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내가 진심으로 이 말을 하는 건지 국민들한테 뻥만 치는 건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나는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국가가 대단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신념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은, 어떤 정책을 피겠다면 무슨 일을 써서라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캔두 스피릿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고 입으로만 그 얘기를 하고 실행할 생각이 없는 경우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공식 영역의 사람들의, 행위자들의 의식을 보여주는 건데, 그것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게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죠. 그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신뢰를 얼마나 하느냐, 저 사람 말을 내가 얼마나 믿어야 되느냐, 나는 못 믿겠다 하는 어떤 공동체적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서로 호혜적이라 그럴까요? 주고받을 때
그 주고받는 일상생활이 신뢰에 찬 사람들과 신뢰가 전혀 없이 저거 겉으로만 저러지 속마음은 다르다 하고 믿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사회마다 다릅니다. 불신이 팽배한 사회는 사람들을 안 믿어요. 신뢰가 넘치는 사회는 사람들의 말을 잘 믿습니다. 그런 것이 제도적인 어떤 선택이 말로 지향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함께 봐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이 책의 내용이고, 지난번에는 정말 껍데기만 보였고 오늘은 좀 조금의 내용은 들어갔지만 아직은 미진할 거고요. 실제 책을 좀 구해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책이 이렇게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닙니다. 굉장히 대학원에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될 책이라서 그냥 편안하게 읽기에는 좀 부담이 되실 책인데, 제가 하여튼 최대한 쉽게 가슴에 쉽게 다가가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딱